네,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20대 국회의장단이 구성됐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다치를 올렸는데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 심재철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 3명이 됐습니다. 각각의 면면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공통점도 있을 텐데 이 세 의장단의 궁합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뭐 같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어차피 19대 국회에서 우리 선진화법의 이력을 상당 부분 의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입법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네. 그리고 이번 상임위원장 배분을 통해서도 의장은 더민주가 맡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도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그래서 이 세 분이 앞으로 국회 사회권을 볼 때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닥칠 것이고 그것을 과연 어떻게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것을 끌고 갈 것인지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로 이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교수님, 지금 좀 충돌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 국회의장 어떻게 보면 좀 온화한 스타일이다라고 했는데 마냥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네, 정세균 의장이 취임 소감 인터뷰를 했죠. 국회가 정책을 주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를 또 보여주는데요. 근데 물론 그 말만 한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올바른 협치의 모델을 보여주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단이 협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사실 의장의 뭐 강성이 되느냐 온화한 사람이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와 결국은 즉 정부와 국회 간의 이 타협의 여지 또 협상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협치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갈등으로 빠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도 즉 여소야대 국면이라고 하는 것과 또 대선 구도 하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아무리 온건파가 앉았어도 또는 강경파가 앉았어도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대 야소에서 의장 또 부의장 중에 한 분이 야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특히 이제 청와대의 그 입장이 중요한데 일단 출발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청와대 이제 비서실장 그리고 새로 이제 신임된 실장이 찾아갔죠. 수석이 찾아갔죠. 찾아가서 의장 축하 인사도 하고 앞으로 이제 좀 잘해보자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대통령도 13일 날 국회에서 연설을 하신다 그래요. 거기서 지금 어떤 그 수위를 보여주느냐, 국회를 존중하고 또 국회와 같이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당분간이라도 좀 순탄하게 갈 텐데 과거에 이제 국회나 야권에 대해서처럼 내가 경제 살리려고 그러는데 왜 안 도와주느냐 이런 식으로 정치권 책임론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또 갈등이 빠질 수 있는 이제 청와대 변수가 크다 이런 말씀인데요. 센터장님, 청와대 전문수석이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바뀌지 않았습니까? 현기환 수석에서 김재원 수석으로 바뀌었어요. 둘 다 이제 두 분 다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건 동일한데 좀 뭐 물론 개인 캐릭터는 다를 테고요. 이게 좀 변수가 될까요? 새로운 국회의장단 출범과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여당과의 관계가 중요할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청 관계에서 여당에게 어떤 일정 부분 자율성이라든가 독자성을 이제 얼마나 주느냐, 그것이 이제 허용되느냐 여부,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일 텐데 일단은. 지금 이번에 현기환 수석이 김재원 수석으로 이제 바뀌게 된 정치적인 배경, 이것은 일단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한 상당한 존중과 배려의 표시라고 일단은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진석 원내대표와 현기환 수석 간에 전 수석 간에 사실 상당히 갈등설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실 새누리당과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협상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20대 국회에서 이 청와대의 상징적 인물과 통로와 국회의 통로가 사실 부딪히는 경우가 있으면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들이 입법화되는 데 상당히 이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상당히 이제 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쨌든 이후에 관계를 이제 재설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김재원 수석도 사실 뭐 친박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교체했다는 점에서 일단 정치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에 정진석 원내대표와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고 또 야당에 있어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와도 상당한 지분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상당히 어쨌든 관계가 개선되는 측면에서 일단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세균 의장을 더민주에서 선택을 한 것은 대권에서 봤을 때 문재인 대표로 훨씬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대선 후보로 갔다는 걸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특히 이 정세균 의장 카드를 쓴 것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의장을 2007년에 했고 2008년, 2010년까지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상당히 국회에서 투쟁적인 그런 모습을 상당히 보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세균 의장과 청와대가 상당히 불협화음이나 어떤 충돌이라든가 이런 걸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이 세 분 중에서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잘된 인사가 박주선 불사조라는 그런 어떤 별칭을 국민의당의 박주선 부의장을 이 부의장이 된 것은 이런 충돌의 과정에서 상당히 협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우리 박주선 부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세 분 중에서 새누리당은 일단은 집권 여당이고 더민주는 야당이고 그 사이에서 거중 조절을 박주선 부의장이 잘 해내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자면은 지금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중에서 상대적으로 문희상 후보보다는 이제 정세균 후보 상당히 이제 그분이 좀 더 선명성이 강하다. 네, 상당히 강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뭐 이게 국회 이제 의장단인데 뭐 팀워크 같은 것들이 이제 좋을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상당히 이제 그 측면에 있어서는 팀워크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국회의장도 사실 상징적인 측면이 큰데요. 부의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상징성이 크고 이것이 왜냐 부의장들이 의장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직책과 다르게 이것은 단순히 의장이 부재할 때 대리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적도 국회의장만 이탈을 하고 부의장들은 각 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상임위 활동도 하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부의장들은 이제 상징적인 존재인 측면이 이제 크다 이제 이런 측면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궁합보다는 그러니까 정세균 국회의장의 스탠스가 중요하다. 중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회의장단이 새로 구성이 됐고 이제 13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개원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걸로 예상하세요? 지금 뭐 상당히 그 뭐랄까요 국회에 가서 연설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20대 국회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이긴 하지만 지금 20대 국회 개원하기 전에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상시청문회법. 맞습니다. 이 청문회에 대한 이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지금 정세균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시 올리겠다, 통과시키겠다. 뭐 물론 법적인 이제 논란은 있지만 이런 그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청문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에 다른 분야에서라도 좀 뭐라 그럴까요? 국회 청문회법은 안 되지만 야권이 그동안 주장해온 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만약에 국회 존중의 의미로서 내세운다면은 저는 뭐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이후에 20대 국회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협상 카드, 소위 타협 카드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제까지의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본다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존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멘트라든지 이런 말들은 나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실이거든요. 야권에게 양보를 할 수 있는 카드를 가져가느냐에 있어서는 그렇게 실속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어떻게 뭐 물론 실속 그런 구체적인 성과가 있겠냐 그런 것도 물론 관전 포인트인데 좀 상징적인 개념 아닙니까? 대통령이 온다는 것 자체로서. 그렇죠. 개원에 그 대통령이 와서 말씀한다는 것은 뭐 상징적으로 국회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개원 연설에서 국민들한테 읍소하는 전략도 상당히 저는 정치적인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거부권 행사는 했지만 그것은 19대 때 이미 끝난 것이고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정부를 밀어주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읍소 전략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도와달라. 청와대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입법화를 뒷받침해서 국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랬을 때 참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가 앞으로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야당을 국민들이 잘못 뽑았다. 이런 이제 비판적인 어떤 사태에 직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의장도 됐지,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 3당이 167석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 야당이 대통령을 정면적으로 비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입법화를 계속 거부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지금 재미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또 월요일이니까요. 예, 좀 이틀 뒤에 이제 메시지를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당 상황으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정책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과천에서 가졌는데 총선 이후에 처음이에요. 근데 오히려 조금 오늘 저도 아침에 이제 신문들을 쫙 봤는데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어떤 진보 보수를 떠나서요. 어떻게 평가하시고요? 뭐 언론에서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뭐 비대위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개파 갈등이 뭐 극한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될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국민들에게 20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지난번 총선 패배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정책 워크숍에서 20대 국회 첫 정책 워크숍에서 국회의원들이,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개파 갈등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그 실질적인 방안 또는 논의, 그런 어떤 변화, 혁신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는커녕 지금 이제 20대 국회의 이제 상임위원장 이 자리를 둘러싸고 3선 의원들이 서로 원내대표에게 자기가 더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어필하는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줬거든요. 연불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걸 보여줬단 말이죠. 과연 이런 그 여당의, 새누리당의 변화가 있겠느냐. 즉 정책 워크숍이라고 하는 건 국민들에게 20대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자신들이 총선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뭐 입법화시키겠다, 뭐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읍소를 했는데 그게 안 먹혔는데, 그렇다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우리 지금 경제의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야당과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협조와 이 경쟁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 특히 이제 개파 갈등, 당내에 이런 개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거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새누리당의 이번 정책 워크숍은 국민들에게 그다지 이렇게 관심받지 못한, 또 어떻게 보면 외면당한 워크숍이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파 문제가 너무 민감해서 안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것이 해법이 만약에 보였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오픈해서, 이른바 오픈해서 사실은 토론을 통해 가지고 종결을 짓고 갈 텐데, 이것이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또 1년 사이에 생겨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축적되어 오고 누적되어 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루에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최근에도 사실 이제 그러한 논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개파를 이제 해체하자. 어제 선언도 했잖아요. 얘기들 그 이전에도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의 이제 갈등들, 이런 것들이 이제 노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어제 그래서 어떤 이 사안을 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토론을 열지는 않고 단순히 이제 개파를 해체하는 이제 선언을 이제 같이 한 것이긴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사실은 이걸 개파 해체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이후에 갈등이 이제 불거지지 않는다면 어제 그 해체 선언을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개파 간의 대립과 갈등, 이제 이 전선이 상당히 강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제 했던 이 개파의 해체 선언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우스운 이제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 그것이 이제 상당히 또 부담이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그 내면적인 것을 들어가다 보면 과거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 체제에 있을 때 당내 균형적인 그런 갈등 구조가 깨졌다고 봅니다. 당내 세력 간 균형이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친박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비대위원 임명해놓고 원내대표로부터 다시 그것을 다 취소하는 그런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힘이 친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지만 그것은 소수의 의견으로 그냥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것이 상당히 앞으로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들한테 쇼맨십 있는 개혁이 될지 아니면 체질을 개절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이 될지 그것을 보여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나중에 대선 국면이나 나중에 전대 국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은 1차적으로 내년 보궐선거 때 국민들이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어제 밤에 개파 해체 선언을 했지만 또 역설적으로 개파가 그만큼 휘발성이 있다. 그 보여준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지금 친박계가 더 장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다시 반격에 나선다든지 전당대회 레이스에서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수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전대에서 지금 뭐 당당하게 최경환 대표가 다시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난 총선 4.13 총선 그 다음 날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이미 4.13 총선의 국면은 지나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4.13 총선 이전과 이후가 전혀 새로운 당이 됐다. 4.13 총선 이후는 친박의 명실상부한 친박의 당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개파적인 갈등이 앞으로 일어날 수가 있을까? 저는 있어도 소수이기 때문에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해서 국면 전환 카드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저항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뭐 최경환 의원이 아직 뭐 출마 당권으로 도전하겠다 안 하겠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네, 저는 또 이제 뭐 결국은 그러려고 또 봅니다.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전망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최경환 의원하고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상징적인 인물이죠. 김무성 전 대표요. 여권의 주자, 차기 주자이기도 한데 오늘 김무성 전 대표 부친 묘소를 이장했다 이런 또 기사가 떴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장한 곳이 PK 지역이에요. 경남 함양인데 어떻게 좀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뭐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소위 명당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었고 또 이회창 전 대표도 그랬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버지의 그런 선친의 이 묘를 갖다가 이장을 하는 것, 특히나 그거를 경남 함양으로 했단 말이죠. 네. 물론 뭐 선산이 있으니까 갔겠죠. 갔겠지만 본인은 뭐 형님들이 결정하신 사항이니까 자기는 뭐 따른다 이럴 정도 얘기를 했지만 형제간에 그걸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집안 문제, 특히 가장 이제 당면한 대권 문제에 대해서 이왕이면 더 좋은 자리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김무성 전 대표가 그동안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사실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하나의 시그널, 대선 출마를 분명히 하는구나 이런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좀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지금 저희 함양에 기자가 가서 저기 묘소 사진 영상도 찍어왔는데 사실 뭐 이거를 저희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해명으로는 이제 지금 있는 이전에 있던 서울 지역에서 인근의 지역이 이제 개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선산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공식 설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뭐 이제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할 이유는 없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보이는 어떤 권력 의지의 하나로서 과거에 이제 역대 대통령들 또 대통령 후보들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러한 행보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이것도 그런 정치적인 연관성에 의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옮기긴 했더라도 아마 그런 생각은 했겠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명당 자리를 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보거든요.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우리 그 자청용 500호라든가 뭐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좋은 곳을 이제 자리하려고 했었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아마 어떤 좀 유력한 이제 직원 풍수를 보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가 어떠한 이제 명당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후속 보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과도한 정책 의미를 부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의지, 이것과 연관지을 부분은 일정 부분 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큰 선거 때를 보면 정감록이라든지 이런 뭐 풍수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스타일도 있는데 여당의 구도를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TK이고 그리고 PK는 사실은 저렇게 옮기는 부친묘를 옮기는 것은 풍수질이라든가 집안의 의견에 따라서 옮기겠지만 물론 그것은 자손이 잘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어차피 앞으로는 PK를 대표하는 새누리당의 어떤 지역적인 어떤 보스다 이런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고 충청은 정진석이라든가 반기문 카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 부의장 심재철 의원은 호남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분분해서 저는 심재철 국회 부의장을 저는 선출했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정치인들의 저런 것들도 다 정치적인 것을 외면하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해석의 여지는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저희도 보통 부친
붙임 묘소를 할 때는 다 이제 명당 자리로 옮기기 때문에 정신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할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또 다른 유력 주자죠. 문재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이네요.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하는 날인데 그날 히말라야로 떠난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권 초기에도 그때 한번 산행을 갔었는데 뭐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20대 국회에 문재인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았죠. 그리고 당내에 지금 복잡한 상황, 향후 전당대회가 있는데 자신이 국내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피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워낙 산을 좋아하신다 그래요. 그동안에도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제 민정수석,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수석 퇴임하시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히말라야에 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급거 귀국했었죠. 이 탄핵 사태 때 이제 급거 귀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히말라야를 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그 다시 돌아왔을 때의 상황. 또 그 당시의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정부에서 못다 이룬 어떤 그 정책들이라든지 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려는 거 아니겠느냐. 특히 지금 대선 구도가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카드의 등장, 또 호남에서의 어떤 그 더민주의 어떤 그 상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향후 이제 대선 국면에서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 일단 자기 자신을 먼저 추스리고 또 큰 골격을 세우고 오는 뭐 그런 어떤 계기점으로 삼기 위해서 또 다시 히말라야를 가는 게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다만 보면은 뭐 국회가 이제 개원되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주목도가 언론이라든가 대중들의 주목이 이제 국회 쪽으로 쏠리게 되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주목을 받기 힘든 상황인 측면도 고려됐을 거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어떤 초심을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되살리는 측면도 있겠을 텐데 이 네팔이잖아요. 이제 가서 지진이 났던 곳에 봉사활동을 이제 하면서 어쨌든 뭐 국제사회에 있어서 일정 부분 어떤 기여하는 모습도 이제 좀 보이는 측면을 보이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좀 아쉬운 측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들 같은 경우에 어디 이제 산에 산을 간다 하는 것이는 어떤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도자적 행보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한국과 국제적으로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나라들, 국가들 가서 지도자급이라든가 아니면은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남으로써 어쨌든 국가 한반도를 굉장히 고민하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좀 더 이제 계속 연출해내는 것이 이제 필요한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네팔을 통해서 어쨌든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그런 이미지를 좀 부각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다소 지금 이제 대선이 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문재인 대표가 아직까지 글로벌한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한국의 위상을 고민하는 어떤 지도자의 위상은 충분하게 사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할 때는 좀 더 이제 국제사회,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등 이런 나라들에서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나서 고민하는 모습들을 좀 연출하는 것도 이후에 좀 보완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 닦고 오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격적인 대권 행보를 앞두고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좀 재충전하기 위한 시간 그런 게 아닌가 또 싶기도 한데요. 두 가지 저는 측면에서 보는데 지금 개헌 협상이 진행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회가 개원이 되면 문재인 대표가 설 땅이 없습니다. 그 정치적인 국민에서 이걸 피해서 히말라야 이거는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상징 행위라고 봅니다. 히말라야라는 거대한 봉우리 이것을 국민들한테 대권으로 인식시켜 주겠다는 이것이 이제 어떤 심벌리즘적인 그런 이제 상징 행위인데 이것이 정치적인 행보라고 우리가 이제 읽을 수밖에 없고 과거에 뭐 역대 지금 정치 지도자들 손학규, 이명박, 박원순, 이재호 정치적 휴직에 거의 외국에 나갔다 오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외국에 나가서 그다음에 아태재단을 만들어서 다시 들어와서 대선에 성공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선에 코앞에 있고 지금 반기문 변수가 막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위급하다, 조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은 나갈 수가 없고 그래서 히말라야라는 그 뭐 짧은 기간 동안 갔다 오면서 그리고 갔다 오시면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하게 길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야성미, 근성 예. 그런 걸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이 전술도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던 사람들은 글로벌 감각, 외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를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 자리에 이미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자기 대선 주자입니다. 근데 잠깐 뭐 몇 달 미국이나 중국 갔다 온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 반기문 이 외교의 정말 그 달인인데 어떻게 보면 여기와 비교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상대적 경쟁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이 이 소위 그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히말라야를 선택하는 또 하나의 어떤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문재인 전 대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 사실 가장 큰 핵과 같은 이슈가 바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입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일 뿐입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이 안 됐는데 윤희욱 센터장님, 이게 좀 어떻게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어쨌든 기성 정당에 대한 이제 불신, 그것에 예. 대한 반감.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국민의당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만회해주고 해소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담겨서 더 큰 지지를 보낸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성과 관련한 측면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더 엄격한 사실 잣대를 들이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정책 타격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커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선거 정당에 대한 이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리베이트를 받았다. 상당히 이제 규모가 적지 않은 이제 상황인데요. 그것이 이제 아마도 이제 김수민 의원이 이제 그것을 책임자로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막연하게 정치권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관행이다라고 하는 주변의 얘기를 듣고 과감하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사실 보면 정치자금법이라든가 선거법이 매우 엄격하게 최근에 이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전과는 사실 많이 달라질 측면이 있는데 그런 엄격해진 선거에서의 정치자금 활용에 대한 그 환경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은 내부에서 또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알력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보도되었다, 외부로 표출되었다라고 네. 하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도덕성의 문제, 또 내부 간에 어떤 통합하지 못하고 하는 내부 간의 갈등, 세력 간의 갈등 이런 문제까지 사실 노정이 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국민의당이 정말 투명하게 해소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지금까지 보냈던 기대에 상당 부분 이제 타격이 불가피하고 유의미하게 어쨌든 국민들이 보냈던 지지들, 20대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면서 이후에 어떤 정당의 진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야 될 단계에 직면할 수도 밖에 없는 그런 큰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뾰족한 돌파수가 있을까요? 저는 읍참마속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이거 못하면은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입니다. 국민들이 선거 비용, 정치인들이 쓴 선거 비용을 보존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뭐 리베이트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덕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아까도 이제 윤희원 센터장님 얘기하셨지만 사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이 자금 담당자들은 정말 친한 사람, 내 사람 아니면은 자금 담당자를 안 씁니다. 네. 그 이유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정치인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선관위 조사가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선관위가 그 부분을 더 이제 확대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다고 본다면 지금 뭐 안과 바깥의 모두로부터 지금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은 꼼수로 나아가거나 아니면은 유야무야 대처한다 그러면 호남에서뿐만이 아니라 향후 대권 구도에까지 안철수 대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상돈 진상조사단 이거 꾸렸는데 저 생각에는 아마 빠르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떤 염증 부위가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파내지 않습니까? 읍참마속하는 것처럼 빠르게 진상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제가 좀 더 질문 드리자면은 읍참마속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사실 여부와 떠나서
혹시 향후에 억울할 수 있더라도 관련자들을 쳐내야 된다. 뭐 말하자면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과거에 소위 새정치를 얘기하면서 검찰의 또는 경찰의 수사 대상만 돼도 공천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뭐 박선수 의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책임이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아직까지는 의혹이기 때문에 향후에 향후에 이제 문제가 거고요. 된다 그러면은 저는 빠르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나중에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 말씀. 교수님 어떻게 좀 김수민 리베이트 사태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하는데 정말 이제 김수민 그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청석학원이라고 저도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청주고등학교 나왔는데 청석학원이라고는 청주대학교, 청주상고, 대성초등학교 그리고 1924년에 처음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구국이라는 그 일념으로 만든 그 학교의 손녀딸이죠. 손녀딸이 이런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그 청주에서 어떤 교육 집안인데 그 집안 자체의 어떤 큰 명예 이제 어떤 그 먹칠을 했다고 보고 두 번째 당에 정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큰 타격을 줬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당에서 진상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검찰을 빨리 모든 걸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당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다 한들 그것은 검찰 조사를 압박하는 그리고 검찰 조사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런 국민적 의혹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야당이 그동안 그렇게 쭉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검찰의 모든 것을 빨리 넘겨서 빨리 발표를 해달라 이런 것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박준영 사태 그리고 두 번에 김수민 지금 리베이트 이 건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안 질 수가 없다. 결국은 지지율도 상당 부분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야권의 앞으로 통합이라든가 야권 경쟁 대열에서 더민주한테 선명성이 상당히 밀릴 가능성이 많은 것이 국민의당이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읍참마속도 좋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리 이것을 잘라내고 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가 내세우는 새정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정말 이 새정치라는 이런 화두가 앞으로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국민의당의 위기라고 봅니다. 대권 주자로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털고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또 깨끗해야 되는 것 이거는 뭐 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선 주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 싸우지 않는 정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크다란 비리도 중요하지만 크고 작건 간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관행이다라는 이름으로 벗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 소위 정치 의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피해가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도 뭐 당분간 좀 더 안철수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쪽에 좀 포인트가 맞춰질 것 같네요. 또 마지막으로 좀 잠깐 다른 이슈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호남 관련 여론조사 하나 나왔어요. 한국 갤럽 여론조사인데 호남 야당의 텃밭으로 하는 호남에서 여권 반기문 총장 지금 여권 특히 친박계 주자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본인의 의지와 떠나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분이 1등을 했습니다. 이 호남의 민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오차범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전체 1000명 중에서 한 10% 정도 차지하거든요. 100명 내외. 그래서 오차범위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엄격하게 압도적인 호남에서 반기문 총장이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여권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당의 이제 소속은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여권 쪽에 있는 인물 중에서 호남에서의 수용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상당히 적은 인물로 지금 작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조사 결과는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의 상당 부분이 어쨌든 반 총장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면 호남에서 경쟁하던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상당히 공간 자체 더 협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앞으로 이제 더 호남에서도 굉장히 여러 주자들을 놓고 이제 후보들 선택하는 유동성 상당히 커진 상황이고 또 야권의 두 후보도 이제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 외에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공간이 더욱 좁아지는 연쇄 작용의 어떤 부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 좀 업계 계시니까 제가 또 하나만 좀 더 이어가서 여쭤보자면
이 반기문 조사, 반기문 총장이 갤럽 조사에 22% 얻었는데 이 정도면 이게 호남의 여권표를 흡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호남에서의 여권표는 사실은 이제 이 영남에서의 야권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긴 하지만 예.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에서도 이제 10% 가까이 획득을 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 그다음에 지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정현 의원 또는 정운천 의원 같은 게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새누리당 후보들도 상당히 이제 선전하는 경쟁력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호남에서도 새누리당 소속의 후보들을 받아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지금 반기문 총장이 비록 이제 여당 소속 아닙니다만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더 높게 나온 측면이 있겠고, 그래서 기존의 호남에서 어떤 보수층 아니면은 여권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한 층을 1차적으로 흡수한 상황에서 본인의 어떤 지명도라든가 어떤 역량 이런 어떤 대외적인 이렇게 과시된 측면들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다. 다만 어떤 이것이 아직까지 고정적인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장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사 결과를. 예. 더민주의 문재인 대표는 아직도 호남에서 거부감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표시고 네. 그것이 결국은 반기문 지지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당의 이런 사태 이거에 대해서 호남의 어떤 개혁적인 유권자들이 상당히 반감을 가질 그런 지금 여지를 상당히 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 DJP 김종필 DJP 공동정권을 만들었을 때 충청에 대한 호남 분들의 어떤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엮어져서 지금 반기문 효과의 어떤 편승 효과와 마찬가지로 지금 1위를 호남에서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